소리 잘 들리시죠? 예, 아마 저기 이름 보고 어디 남자 교수가 올 거라고 이렇게 상상하신 분 많으실 텐데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자이고요. 이 성별을 꼭 밝히는 게 필요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송기정 문화도서관에는 처음인데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 참 이 중구에 사시는 분들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이 새로운 문화활동의 거점, 중심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실제로 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6학년이 되어가지고 이제 좀 이제 그 앞으로 어떻게 남은 시간을 더 잘 보낼 것인가, 그리고 지나온 그 시간에 대해서 나는 어떤 성찰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개인의 삶에서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성찰과 고민 그리고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또 이 송기정 도서관 비슷한 곳에서 제가 이제 일반인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학교에서 강의할 때하고는 좀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에요.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 경희대학교에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솔직한 그 경험이다.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직 20대 초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뭐랄까요? 인생의 그 숙제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기를 어떻게 세상 속에서 입지를 해야 되는 데 대한 고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입지를 위한 자기의 여러 가지 이제 준비 과정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연륜인데, 물론 그 입지를 잘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이제 더 많은 방황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요즘 사회가 그런 방황과 고민을 할 여유를 잘 주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대학 시절에 그것을 하기가 참 여의치 않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점점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점점 하게 돼요. 제가 한 20년 가까이 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점점 더 바빠지고 있구나. 우리 학생들이 바빠지는 게 이제 마음이 더 바빠지는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바빠지는 것 못지않게. 마음이 바빠지면 최근에 제가 어디 그래 보니까 사람의 도덕성을 이렇게 이렇게 검사하는 그런 그 행동심리학 쪽에서 그 결과를 보면 바쁘면 도덕적 인간이 되기가 참 어려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어떤 그 이제 아이가 자동차에 약간 부딪혀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그것을 가설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빨리 가야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걸 보고도 자기가 빨리 그 제때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되게 지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 빨리 간 사람에 비해서 유난히 더 도덕적이고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 유난히 더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이게 눈을 돌려서 그 이제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의 그 상황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심적인 여력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애한테 가서 다쳤느냐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경찰을 부르기도 하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뭐 그 자리에 같이 있어 준다든지 아이가 더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준다든지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작은 친절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심리학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바쁘다는 게 단순히 바빠서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도덕적 성찰 혹은 도덕적 행위, 행동, 도덕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젊은 학생들은 바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점점 더 바쁘게 우리를 이렇게 몰고 가기 때문에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뭐랄까요? 바쁜 사람 붙들어 놓고 왜 바쁘니? 그리고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귀에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어려운 환경에 학생들이 처해 있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행동 심리학에서 한 연구 결과처럼 사람은 다 뭔가를 들으려면 들어야 할 귀가 열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도서관이라든지 뭐 요즘은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거를 많이 이제 하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뭔가의 그 필요성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자기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이 토요일 날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일부러 시간 내서 오시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잘 얘기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제 얘기가 좀 들려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저도 좀 들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돼서 앞으로는 학교 바깥에서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자극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학교에 있게 되면 우리가 직장생활, 학교도 직장생활이잖아요. 직장생활이라는 게 언제나 뭔가의 어떤 이제 쫓김과 그다음에 결과를 내야 되는 요즘 교수들은 논문을 써야 되는 그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월급쟁이로서 또 이제 자기 하는 그 직업적 노동에 대한 그런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 못지않게 좀 자기가 좀 다르게 자기 자신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그 계기를 가져야만 그것도 지속 가능한 것이라서 그런 여기 도서관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좀 직업 세계 안에만 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서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사실은 얘기 주제가 조금은 무겁고 어두운 주제예요. 제목을 보시면 진심 어린 사과는 어떻게 가능한가 제가 이렇게 뽑았는데 이런 제목 자체가 몇 가지 전제하는 얘기가 있죠. 사과를 한다는 건 뭐겠어요? 그 전에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류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근데 작은 실수에서 비롯된 잘못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실수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실수보다는 조금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어떤 파괴적인 그런 결과를 미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덜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좀 덜한 경우죠. 근데 또 어떤 그보다 더 심각한 경우는 사실은 의도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수에서부터 의도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의도라는 것도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이 강좌 제목이 철학과 문학 이렇게 돼 있는데 의도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 의식적 존재만은 아니라고 우리 정신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의도하거나 생각한 건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어떤 내면의 어떤 무의식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 습관 혹은 어떤 내면의 욕망들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인데 그때로는 의식적 의도는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의도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른다라는 것은 사실 여러 층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60이 이제 몇 년 전에 넘었는데 지금쯤은 앞을 내다보는 시간보다는 조금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일들,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는 시선이 앞을 향한 쪽이 더 많이 펼쳐진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중간쯤에 곁에서 앞과 뒤를 다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저와 비슷하게 조금 더 뒤를 더 많이 돌아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느 인생도 옳으나 잘못이 없는 인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처럼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했지만 실수에서부터 의도치 않은 그 행동 혹은 의도한 행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작은 잘못을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일단 그런 잘못된 행동, 그 잘못된 행동은 나한테도 잘못된 결과를 미칠 수도 있고요. 사실 그건 내가 감당하면 되는 문제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타인한테 미쳤을 때, 그럴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인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나의 그 행동에 대한 그 뭐라 해야 되나요? 의미와 판단 혹은 그것에 대한 규정,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도덕이나 윤리를 얘기할 때 이거는 혼자서보다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사실은 나 아닌 타인에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 혼자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혹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것으로 다 처리되거나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겠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놔둬도 된다라는 결론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 아닐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사과라는 말을,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과보다 참 하기 어려운 게, 사과보다 어려운 일이 참 없다고 얘기해요. 왜 어려우냐 하면 자기가 잘못된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고, 그 인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심 혹은 조금 더 넓게 얘기하면 아주 좁은 이기심, 그러면 진짜 아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넓게 하면 우리 모두는 인간은 자기애를 지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기애에 굉장한 상처가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긍하거나 인정하는 일이 굉장히 일단 어렵고, 그래서 영어로 I am sorry라고 말하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애들한테 많이 가르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에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I'm sorry,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과할게, apologize, 영어로는 apologize라는 것들이 가능한데, sorry를 말하지 않으면 apology라는 것들이 그 다음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미안해라고 말하려면 내가 잘못했어 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정하는 일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는 개인의 차원에서도, 우리 어렸을 때 그 막 형제들과의 싸움에서도 그렇고, 또 뭐 학교 친구들하고의 그 이런 불화들이 일어났을 때 내가 잘못했어 이 말 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관계를 오랫동안 안 보는 사이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는 말을 할 때도 그 모든 말이라고 하는 것은 표정과 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미안해. 라는 것과 잘못했다고 했잖아. 그죠? 부부싸움 할 때도 잘못했다고 했는데 뭘 또 자꾸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했어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수히 다양한 층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가장 어려운 과제. 사실은 저는 이거는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이제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사과한다 이렇게 되고, 사과는 내가 한다고 해서 거기서 완료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의 사과가 받아들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대가 내 사과를 받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상대가 나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나를 용서해 줄 때. 그렇죠? 용서가 영어로는 forgiving이에요. 근데 그 어원을 보면 giv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giving은 주는 거거든요. 일종의 gift, giving, 선물이에요, 선물. 상대가 내가 잘못한 일에 사과했을 때 나한테 주는 행위이고,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선물의 경우에는 상대의 호의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내가 받았을 때 나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다음에 과거의 어떤 그 오류에서부터 내가 풀려날 수 있는 것. 풀려난다라는 것은 해방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종교에서도 용서가 가장 어려운 과제이고, 어떻게 보면 용서가 신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과거의 그 매듭에서부터 노연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개인적 차원에서든 아니면 조금 더 큰 사회적이거나 조금 집단적 차원에서도 용서라고 하는 부분도 이것은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실은. 왜냐하면 내가 요구하거나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이 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대가 나한테 하나의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상대가 주지 않을 때 용서해 달라고 윽박지르거나, 혹은 네가 째째하게 말이야, 그것도 하나 용서를 못 해주고 여전히 이렇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주장의 그 방점이 나한테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타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잘못했다, I'm sorry, 그다음에 사과한다, apologize, 그다음에 I am forgiven. 송소받았다라는 것은 피동태입니다. 수동태이지 나의 능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이 세 가지가 일어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요즘 이제 회복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상화되는 일은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은 다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없었던 일처럼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과거가 올가매는 그 뭐랄까요, 멍에서부터는 최소한 조금 그 과거의 장악력에서부터는 내가 조금 벗어나서 다르게 이렇게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그 운신의 폭을 넓히고 다른 삶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 이런 정도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작업이 정말로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인생의 숙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하느냐하고 참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을 안 저지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린 완전 무결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풀어내면서 내가 나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고민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마 이런 문제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 이언 맥큐언이라는 이 작가의 이 작품을 만나게 됐어요. 이 작품이 이제 속죄라는 작품인데, 이게 속죄라는 말은 사과 이런 말보다는 훨씬 더 큰 말이죠. 영어로는
atone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거의 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와 구원. 그러니까 제가 기독교인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이제 대속하시고 그 죄를 혼자 다 속죄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인간한테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제 새로운 가능성이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가 이제 속죄라는 이 표현을 쓴 거는 단순한 사과를 넘어서는 좀 더 큰 마음의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서양 문화 전통 안에서는 이거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죄와 속죄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바탕이 이 작품 안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제가 이 문제를 사유하는데 굉장히 좋은 가이드가 되어 있었고 참 좋아하는 텍스트 읽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에서 문학을 가르치는데 가르치는 사람의 직업병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잘 좋아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분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한 명의 독자로서 내가 참 좋아하는 텍스트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를 말하는 그런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 작품이 참 되게 저한테는 그런 어떤 하나의 깨달음을 주는 그런 텍스트였습니다. 지금 일단 넘어가게 되나요? 이분입니다. 제가 약간 서서 얘기하는 게 더 좋기도 할 것 같아요. 이분, 이게 이언 맥큐언 이분이고요. 남자입니다. 좀 엄격하게도 보이고 그러죠. 만만한 소설을 쓰는 작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읽기가 좀 팍팍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맨부커상 하면 한국 독자들한테 너무나 익숙하죠. 한강을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그 영국의 대표적인 문학상이고 많은 작품을 수상한. 그러니까 사실은 48년생이면 지금 연세도 많이 됐고요.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확고한 그 기반을 가진 분인데 작품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속죄라는 작품이 가장 많이 읽히게 됩니다. 뒤에 그다음 보면은 이게 원서의 그 작품 표지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원서가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원서의 표지에 보면 어린 소녀가 저기 계단에 앉아서 어떤 것을 쳐다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장면이 있죠. 영어로 atonement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2001년도에 영국에서 출판됐는데 한국에서 2003년도에 번역본이 나와서 굉장히 빠른 번역본이 나왔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그 문학동네에서 나온 그 속죄 저 한정아 선생이 번역한 책인데 2010년도에 샀는데 12판인가 찍혔을 정도로 아마 많이 팔린 책입니다. 아마 그런 데는 이 영화 포스터가 보여듯이 이게 7년인가에 영화됐는데 이 영화의 어떤 그 작용도 크지 않았나.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영화를 먼저 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설을 보신 분도 있는데 영화는 또 영화 나름대로의 그 매력이 있고 또 이제 문자 매체가 주지 못하는 어떤 지점도 많이 있죠. 근데 소설을 읽고 나면 영화가 왠지 좀 시시하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영화 감독들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근데 뭔가가 조금 이렇게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소설은 인물들의 마음속으로 작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를 이제 영화나 드라마, 연극 장르의 경우는 배우들의 대사, 그 다음에 배우들의 표정, 연기를 통해서 얘기하지만 소설의 경우에는 묘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는 내면으로 들어가야 될 때는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읽었을 땐 뭔가 조금 더 알고 싶은 그런 미진함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도 영화가 나오고 나서 다시 소설을 읽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되게 의미 있는 그 서로의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그 주요 등장 인물인데 이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아유 너무 다행이네요. 근데 안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영화 앞에 그 클립만 간단하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소리가 지금 안 나는 것 같네. 네. 더 올려도 돼. 끝까지 아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여동생 때문에 보셨어요? 누나의 언니의 애인이. 그쵸. 근데 그 여동생이 수술가였죠. 예, 맞아요. 기억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요. 오늘 마음 아픈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I feel rather lightheaded and foolish in your presence, Stanley. I don't think I'm on anything. Righty! Do you think you'd do me a favour? Run ahead and give this to see. Good heavens, you're blushing. You wouldn't call the police. You saw him? Yes, I saw him. I know it was him. You know it was him? I saw him with my own eyes. I love you. Come back to me. You gave me a choice. Stay in prison or join the army. My darling, I love you. I'll wait for you. But no matter how hard I work, I can't escape from what I did and what it meant. The story was about a young girl who sees something that she doesn't understand, but she thinks she does. I will return. I will find you. 예. 대충 잡히나요? 제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이 인물들을 보시면 이게 훨씬 쉬워질 것 같아서. 작품의 주요 인물은 이 브리오리라는 여자예요. 브리오니가 13살 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이 쓰여진 거는 77살의 브리오니.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간격이 58년이 흘렀나요? 57년인가요? 그러니까 둘이 사실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죠? 13살 때도 저 단발머리였는데 77살에도 저 단발머리를 하는 거 보면 사람 잘 안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인공이 브리오니라는 여자이고요. 그 다음에 브리오니의 언니가 세실리아입니다. 이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는, 그죠? 그 다음에 이 세실리아의 연인이 이 로비라는 남자예요. 근데 로비는 이 브리오니하고 세실리아, 이게 작품이 일어난 연대가 37년입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 제2차 그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41년에 이제 다시 제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평온했던 그 시절 영국의 아니 귀족 집안이에요. 이 브리오니 집안이. 그리고 그 세실리아의 연인 로비는 그 집의 가정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미국하고 달리 계급 제도가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정부의 아들과 그 집의 주인집의 딸과 지금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브리오니네 집안이 귀족 집안이었으면서도 상당히 괜찮은 집안이었던 게, 이 세실리아의 연인 이 로비를 사실은 대학에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여기서 보면 잘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의대를 지망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명민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대저택 앞에 있는 조그만 그 작은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브리오니의 언니인 세실리아도 지금 방학 때에, 여름 방학 때에서 첫 시작이 되는데, 그 이제 명문 사립 여자 대학교에, 아마 영국에 그렇게 귀족 자제들,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한국의 명문 사립 여자 대학교를 상상하시면 되겠죠. 거기를 다니고 있다가 여름 방학 때 돌아와서 이 둘 사이가
연인 사이로 그렇게 발전하는 거. 그래서 아까 그 영화 클립에서 보면은 잠깐 나왔었는데 막 키스하는 장면이라든지 도서관에서 편지를 주고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 클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브리오니의 사촌 언니라고 이 롤라라는 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악한 인물로 그렇게 지고요. 그다음에 그 브리오니한테 오빠가 있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오빠의 친구인 마셜이 여기에 단위로 왔을 때 이 마셜과 롤라가 나중에 부부 사이가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이런이 이제 과 그 다음에 브리오니, 세실리아, 로비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이 이 작품의 애초의 출발점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작품은 이렇게 전체로 보면 3부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부라고 쓰지는 않고 1999년 런던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서사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의 경우는 1935년에 13살의 브리오니가 터너를 로라의 강간범으로 거짓 증언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지금 어느 날 밤에 이제 로라가 갑자기 로라가 이제 사촌 언니였는데 이 집에 이제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단위로 왔다가 같이 놀다가 어느 날 밤에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숲속에서 강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제 그 브리오니의 언니 세실리아하고 그 다음에 터너는 굉장히 이제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었고요. 그런데 재밌는 부분은 뭐냐 하면 브리오니가 사실은 13살이었는데 13살이면은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몇 학년이 되나요? 6학년 정도 막 사춘기로 접어들려고 하는 나이인데 얘는 굉장히 조숙한 아이예요.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아이고 소설의 처음에 보면은 연극을 공연을 해가지고 연극해서 연출자를 할 정도이고 나중에 장래 희망이 소설가가 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상상력도 풍부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서 대단히 조숙한 아이였는데 얘가 자기 언니가 터너를 하고 연애를 한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는데 자기도 터너를 몹시 속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이제 끌어들일 정도로 매력적인 인물이 터너였는데 이미 그거를 언니가 내가 좋아하는 쟤를 말이야 언니가 이미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묘한 질투심 거기에다가 성적인 욕망도 이렇게 막 들끓고 있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 이제 강간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이야기가 1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부의 경우에는 이때 1부의 마지막에 이제 브리오니가 터너가 강간범이다라고 경찰에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따가 그 텍스트의 그 대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 사건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터너가 강간범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거기까지 이야기고 2부에서는 강간범으로 몰린 터너가 제2차 세계대전 이게 덩케르크 철수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프랑스에서부터 연합군이 철수하던 작전에 터너가 참전을 했는데 그 터너는 전쟁의 참호 속에서 모두가 정말 가해자이고 죄인이고 그리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무고한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쟁 속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부 얘기는 브리오니가 이제 수련 간호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는 간호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과거에 13살 때 저질렀던 이 잘못을 이제 속죄하면서 내가 속죄한 것과 같은 것들을 소설로 쓰는 작업을 하는 것. 여기까지가 작품의 3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다 읽어보면 되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 다음에 속죄를 하는구나. 그리고 나중에 3부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제 속죄를 하기 위해서 브리오니가 자기 언니하고 터너를 찾아가요. 터너를 찾아가가지고 그때 내가 거짓 증언을 했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것을 밝히고 싶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경찰서에 가서 다시 조서를 쓰는 것. 그러고 나서는 언니가 이제 용서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터너하고 이 언니는 그때 이 이제 잘못된 거짓 증언 때문에서 완전히 집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되고, 사실 감방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 전쟁에서도 참전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을 이어가는 것으로 작품은 3부까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보면은 아, 그래도 화해가 이러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이었는데, 이 마지막에 99년 런던이 이 독자의 기대를 딱 배반해. 이 소설의 묘미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소설가가 된 77세 브리오니의 해고와 소망인데요. 여기 잠깐 있습니다. 이 3부까지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브리오니가 쓴 소설이에요. 내가 과거에 일어났던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쓴 소설이었다라는 것을 마지막 99년도 해고로에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소설을 6번을 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전에 썼던 것들은 다 이렇게 물리고 마지막 이 6번째 이야기를 definitive 영어로 결정판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끝에다가 99년 해고 이렇게 자기가 덧붙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오고요.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3부에서 브리오니하고 브리오니 이제 다시 증언을 하면서 언니하고 터너가 이제 잘 살았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실제로 그 터너는 전쟁에서 죽었고요.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고 언니는 다시는 나중에 얼마 있다가도 죽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두 사람은 그때의 사건에서 받은 그 파괴적 결과에서부터 인생이 잘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자기가 쓴 소설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래도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잘 살았던 것으로 썼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왜 그렇게 썼는가를 밝히는 대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현실에서는 13살짜리가 한 거짓 증언이 이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브리오니는 그때 자기가 했던 초등학교 6학년 때 했던 그 일들을 77세가 될 때까지 평생을 속죄하는, 그리고 속죄의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소설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그러면 도대체 브리오니는 왜 거짓 증언을 했는가? 똑똑하고 그죠? 또 나름대로 상상력도 풍부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요 대목은 제가 작품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로라가 숲속에서 막 어두컴컴한데 누워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로라는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자기가 어떤 행동에 연루된 당사자이면서도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대목입니다. 로비였어? 그렇지, 이거는 그 브리오니가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강간당했는데 그거 로비가 그런 거지, 이렇게 와. 그죠? 롤라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움직이지도 않았다. 로비였어. 한 번 더 하는 거죠. 브리오니가 다시 이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을 단정짓는 어조였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롤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브리오니를 바라보았다. 롤라가 말했다. 너도 봤잖아. 이거는 사실은 자기를 강간당한 사람이 누군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너도 봤잖아 라고 브리오니한테, 그죠? 그럴 수가, 어떻게 감히 내가 봤잖아. 이때 두 번째 내가 봤잖아도 사실은 롤라가 하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 내가 봤어.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 이거는 브리온이죠.
그런데 난 확실히 말할 수 없어. 다만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은 했어. 이거는 롤라입니다. 컴컴했기 때문에 강간범의 얼굴을 대낮에 본 것은 아니라서 목소리가,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군지를 말하지 않아요, 롤라는. 근데 앞에 로비였다고 미리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라고 거부를 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가 뭐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숨 쉬는 거랑 신음소리만 들었어. 그렇지만 보지는 못했어. 그래서 확실히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증인이 당사자가 실제로 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회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그렇죠.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롤라가 폭행범이 누구인지 자신 없어 할 때마다 브리오니의 확신은 더 굳어져 갔다. 이 순간 이후 롤라가 할 일은 별로 없었다. 상처를 받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물러나 자상한 보살핌을 받는 환자로서 신체적, 정신적 충격에서 회복되고 있는 피해자로서 그리고 길 잃은 아이로서 어른들의 관심을 받기만 하면 되었다. 흥분한 사촌 뒤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일이 없었다. 그 다음에 자신이 본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순진한 브리오니가 롤라가 해야 할 일까지 떠맡아 줄 것이다. 롤라는 그저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으면서 그 진실을 빨리 그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신이 브리오니와는 다른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확신이 없는가라고 믿으면 되었다. 그죠? 사실 롤라가 사실 그 어린 나이에 강간도 당했으니까 얼마나 혼동스러워서 그런 분명하게 자기를 못했을 수도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 강간의 피해자를 당하는 어린 소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혼란스러운 게 어떤 점은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경우에 그러면은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브리오니가 로비였다고 사실은 자기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네가 봤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로비가 브리오니가 대신 판단해 주는 거고 그 판단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방치했던 잘못은 롤라가 한 거죠. 그죠? 근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죠? 왜 그러면 브리오니는 이렇게 했을까? 그 나중에 어떤 그 2부의 한 대목에 가면 어떤 대목에서 이제 그 언니 세실리아하고 그다음에 터너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13살짜리가 혼란스러운 수는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잘못 봤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용인될 수 있는 범위다. 그런데 그 아이가 왜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확실히 보지 않은 것을 그렇게 끝까지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조서를 쓴 것까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터너가 얘기를 하는 대목인데 아마도 나중에 소설을 읽다가 보면 이제 그 브리오니가 그렇게 한 이유는 언니에 대한 질투심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사람을 언니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3살짜리하고 대학생 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터너에 대해서가 언니가 그 집에 있는 큰 그 서재에서 약간 키스를 하고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엿보면서 그때 몸을 부르르 떨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이제 호수 집 앞에 있는 분수가에다 둘이 이렇게 뛰어내리는 것을 아까 그 장면은 영화 클립에도 나왔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연인이 젊은 연인 자기가 갖고자 했지만 가질 수 없는 어떤 존재를 먼저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어린 소녀가 2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는 그 묘한 이거 보면은 이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시기와 질투라고 하는 감정이 그러니까 푸른 눈의 악마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나오는 얘기인데 초록색 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질투에 빠지면은 눈 색깔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모호한 것들, 그 다음에 자기 단정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했었는데, 어쨌든 이 잘못을 저지른 거는 세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단정이에요. 그죠? 자기는 잘 사실은 모르는데 로비였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로비였어만 해.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롤라는 해피와 방조를 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이제 그거를 이제 못하게 되는 자세,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세실리아와 그 다음에 로비 모두 다 사랑도 빼고, 결국 두 사람은 죽게 되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irreversible이라고 하죠. 불가역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 그럼 작품의 제목이도 한 이걸 속죄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보면 6번에 걸친 소설 쓰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대면하고 그것을 글에다가 기록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강간법은 마샬이에요. 오빠의 친구로 왔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 마셜하고 롤라가 결혼해요. 결혼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영국의 상류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사람들은 사실은 왜 뻔뻔하다라는 말을 한국말로 보면 수치를 느끼면 얼굴이 붉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존재가 외부와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서 부끄러움을 느끼면 얼굴이 먼저 붉어진다고. 근데 수치스러워 가면 얼굴이 안 부끄러워지는, 붉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롤라와 마셜은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그러고도 잘 사는 사람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작품의 주요 주제가 어떤 글쓰기가 속죄가 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소설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1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부가 브리오니가 속죄하기 위해서 쓴 6번째 소설이고요. 근데 그러면 왜 이전에 쓴 5개의 소설은 속죄가 될 수가 없었나? 그게 이제 결국은 잘못에 대한 모호한 회피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에 이제 그랬다. 그래서 첫 번째 쓴 소설이 작품의 3부에서 간호사가로 하면서 소설을 쓰는데요. 그때 쓴 소설의, 단편 소설의 제목이 분수대 옆에 두 사람이요. 이거는 이제 그 두 젊은이가, 세실리아하고 이제 터너가 분수대 집 앞에, 그 영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보시면 이 집이 엄청난 대저택인데 이 분수대 옆가 또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두 젊은이가 그 햇빛이 짱짱 비치는 어떤 날 오후에 옷을 벗고 뛰어드는 이 장면은 정말 어떤 행복, 유토피아라고 불러도 좋을 그 순간이었는데, 그것을 몰래 자기는 그 장면에 끼어들지 못하고 2층에서 유리창 바깥에서 이제 브리오니가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사실은 소설로 한 게 분수대 옆에 두 사람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영문학 공부하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은 다 아시겠죠? 우리가 흔히 현대 소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뭐 제임스 조이스라든지 버지니아 울프 같은 사람들 얘기하는데,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쓴 소설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의 화자는 3명의 화자. 그러니까 아마 브리오니, 로라, 터너 이 3명, 이렇게 3사람을 쓰는데, 이거를 투고를 했어요. 투고를 했는데 잘렸어요. 잘리고 나서 편집장이 내가 왜 이 작품은 참 기교도 좋고 좋은 소설인데 잘랐느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 작품에는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라고 편집장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작품은 세실리아와 로라가 분수대에서 벌인 사건을, 이제 그게 사건의 이제 주제가 되는 소설이고, 근데 동일한 장면을 3명의 다른 시점, 그죠? 창가에서 바라보는 소녀, 이거는 브리온이겠죠? 두 남녀 주인공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소설은 일상적 사물의 모습과 그에 대한 느낌을 길게 서술할 뿐, 화자인 소녀가 분수대 장면에 보이는 태도가 두 연인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는 그리지 않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죠? 내가 거짓 증언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부서졌는가, 이걸 그리지 않고 그때 나의 느낌은 어땠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사실은 회피하고 어떤 형식을 세련되게 만들고 형식을 화자를 세 명으로 분산시키면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을 빼놓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이제 그 편집장이 이렇게 야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 작품은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제 다시 같은 얘기를 6번째 쓰게 되면서 그때 이제 깨달은 게 그녀는 정말로 남을 모방한 소위 현대적 글쓰기 양식 뒤에 숨어서 의식의 흐름 속에 죄책감을 익사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그녀의 소설에 없는 것은 그녀의 삶에도 없었다. 그녀가 삶에서도 정면으로 부딪히기 싫어했던 것은 소설에서도 빠져 있었다. 그녀에게 부족한 것은 소설의 척추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의 척추, 그녀 인생의 척추. 척추, 백본, 이제 버팅, 우리 그 요즘 운동 이거 잘 못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중추가 똑바로 서야 되는데 사실은 이 중추를 빼놓고 나머지 격까지만 맴돌. 어쩌면 이 중추를 피하기 위해서 격까지에 너무 많이 몰입했던. 그래서 이제 이 작가는 어떻게 보면은 소설에 대한 자기 반성도 하고 있는 작품, 모더니즘 기법을 넘어서려고 하는 작가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이게 모더니스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중요한 것을 건드리지 않는 회피적 글쓰기를 오히려 옹호하는 그런 거다. 이런데 다들 하게 되고, 그래서 과거에 잘못된 행위를 이거는 범죄, 영어로는 crime입니다. crime. 범죄로 명명하고 범죄를 저지른 주체의 실명, 리얼 네임이에요. 실명을 적시를 해야 된다 하면서 작품의 518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다음에 롤라와 마셜과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우리가가 아니에요. 롤라와 마셜과 내가 실명, 고유명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롤라와 마셜은 법적 소송에 명예소송을 할 수도 있고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런데 네가 나를 여기다 이렇게 썼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것을 무릅쓰면서 저자가 마지막 자기가 소설을 썼을 때는 99년 해고 거기 부분에서 우리가 롤라와 마셜과 내가입니다.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이름과 장소와 정확한 정황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 내 의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사료를 편찬하듯, 그렇죠? 사실주의자입니다. 사료를 편찬하듯 그 모든 것을 원고 속에 집어넣었다. 그렇죠? 근데 약간의 의심점이 들죠. 근데 왜 브리오니는 로라와 터너가 행복하게 잘 살았던 것으로 그러면 썼어.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사실적 정확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다 이렇게, 그죠? 사료를 편찬하듯 한다고 해놓고는 결정적인 부분에 와서 그 사람들을 왜 잘 산 거, 그리고 과거가 회복된 것으로 그리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왜 잘못했는가를 할 때 스스로 찾아낸 그 자기의 어떤 오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3살 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소설가적 상상력이 안고 있는 위험과 근본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77세에 이르러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소설가적 상상력이 왜 문제이냐? 소설가는 전지전능한 신처럼 인물들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들을 이야기라는 질서 정연한 틀 속으로 이렇게 통제하는 힘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전지적 시점, 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God's eyes view라고. 신의 입장에서 인물들 하나하나의 마음을 다 아는. 그래서 이제 시점의 변화가 이거는 잘못된 인식론에 기반해 있다 이래가지고 상대적 관점으로 이렇게 시점을 이렇게 분산하는 것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소설가가 됐을 때 소설가는 내가 창조한 캐릭터의 마음은 내가 다 알아. 이런 것들이 소설이라고 하는 그 어떤 형식이나 소설가적 상상력 속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또 다른 원인은 질서에 대한 애착. 자기가 설명하는 틀 속으로 모두가 다 끼워 맞춰줘야 돼. 그래서
그다음에 지배와 통제에 대한 영. 이거는 사실 아까 그 장면 있죠? 로라는 사실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비였어.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로비였다고 사실을 가정한 단정이었죠. 그죠? 사실은 자기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통제해서 내가 설명하는 해석의 프레임만으로 다 끌어들이고 싶은 욕구. 사실 이거 우리 애 키워보면 이거 얼마나 안 하기 어려운지 많이 경험하겠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 엄마가 다 해줄게. 다 너 위해서 하는 얘기야. 뭐 이런 식의, 그죠? 그 다음에 타인의 삶을 자신의 도덕성 실현으로 보는 나르시즘. 이런 것들이 정말 나 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잘못을 저지른 어떤 그 원인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망이라고 했던 거는 소설 속에서는 두 사람에게 사랑을 선사하는데 이거는 사실과 어긋나는 거죠. 이것은 용서받고자 하는 이기심이 아니라 소설가 브리오니가 두 사람에게 부여하는 허구적 선물, 제가 아까 선물이라고 forgiving 이랬을 때 주는 선물이라고 해요. 살아서는 당신들한테 이 사랑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죽어서 이 문자 텍스트 속에서라도 이 사랑을 선물로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죠. 그리고 이브 로비의 소설에서는 자신은 경을코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소설 속에서는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작품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0년간 나를 괴롭혀왔던 물음은 이것이다. 소설가가 결과를 결정하는 절대적 힘을 가진 신과 같은 존재라면 그는 과연 어떻게 속죄할 수 있는가? 소설가가 의지하거나 화해할 수 있는, 혹은 그 소설가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죠? 우리가 그 소설을 안 읽는 것이 소설가를 보복하는 방법이긴 하겠죠. 그죠?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소설가 바깥에는 아무도 없다. 소설가 자신이 상상 속에서 한계와 조건을 정한다. 비록 그가 무신론자라고 해도 소설가에게 속죄란 항상 불가능한 작업이었고 바로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그리고 시도가 다였다. 영어로는 the attempt is al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가 다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럼에도 평생 소설을 써왔는데, 근데 자기가 13살 때 저지른 그 사건은 바로 그 소설가적 상상력이 근본적으로 잉태하고 있는 어떤 문제라면 그 이후에 쓰는 소설 작업은 그 소설적 상상력이라는 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항상 의식하는 소설 쓰기, 그리고 그 내재적인 문제를 어떻게 치유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작업, 그게 이제 자기의 소설 쓰기였고, 구체적으로 이 작품에서 보면 1부에서 3부까지를 쓴 걸 최종적으로는 이제 6번째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5번째를 다 폐기처분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속죄의 가장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는 속죄의 결과물이 1부에서 3부까지의 소설 작업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다라는 것, 그죠? 그렇지만 그리고 왜 그런 결과를까지 이르렀는가? 그때 나의 오류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을 통한 자기의 잘못에 대한 인정, 그죠? 근데 여기서는 사과를 받아줄 상대자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나의 속죄나 사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거나 혹은 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상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한 다수를 통해서 소설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자기가 했던 일을 기록하는 일, 그리고 실명으로 그것을 기록하는 일,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정말 두 사람한테 죽음 이후의 어떤 문자의 세계에서라도 사랑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되 나는 용서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일. 그게 이제 자기가 하는 일이었다라는 거. 이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봤던 거죠. 우리가 한일 관계 옛날에 정신대 문제를 다룬 거 하면은 무슨 합의 어그리먼트, 그죠? 이게 이제 합의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번 확인하면 이거는 최종 final and irreversible agreement라고. 근데 사실 이거는 인간이 신이 아닌 이상 이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앞부분에서 속죄란 항상 불가능한 작업이고 바로 이게 핵심이었다 얘기하면서 시도가 다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역성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오만, 사실 이 오만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돼요? 13살 때 자기가 그 잘못을 저지른 그 원인의 일부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런 파이널, 되돌릴 수 없는, 그래서 이걸 한 번으로 우리가 협정을 맺거나 이번 한 번으로 내가 사과했다고 하면 다시는 이 말 꺼내면 안 돼.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속죄하는 마음이기도 하다라고 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았으리라는 것, 그죠? 13살 때에 일어났던 일을 77세 이때가 그 브리오니가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더 이상 가면 내가 기억 상실에 걸리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절박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 소설을 완전히 이렇게 6번째 소설을 완성시켜 가지고 이 세상에 퍼블리사이즈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스스로 하고 하는 것이지 세상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인 존재로 만들어내는 작업이 이걸 소설을 쓰는 작업이었고, 그 소설을 쓰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 많은 이제 이 소설 안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많은 뭐라 해야 되나요? 이제 항의, 훼손, 명예훼손, 그죠? 이런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브리온이 당신이 소설가로서 그렇게 명성을 떨치고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네가 결국은 이런 일을 저질렀던 그런 맹랑한 애였어?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숨겨왔다는 거야? 사실 자기가 안 쓰면 죽어서까지도, 왜냐하면 로라가 그걸 밝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아무도 모르는 평생의 미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고, 자기는 자기의 명예를 지키면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는 경우였는데, 브리오니는 그렇게 하지 않고 후세에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까지를 세상에 퍼블리사이즈 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소설 쓰기를 한 것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소설을 다 읽고 나서 참 어려운 일을 했구나.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까지 어톤먼트, 속죄까지는 못하더라도 살아가면서 뭐 단순한 실수 혹은 의도치 않은 결과, 혹은 정말 아까 그 13살 때 브리오니는 어쩌면 아직은 성인이 아니고 미성숙했을 수도 있고, 또 질투심, 그 다음에 성적인 욕망, 이 모든 게 혼돈스러운 어떤 것을 저지른 그때의 잘못이기도 한 건데, 우리도 이 비슷한 잘못은 많이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더 늦기 전에 회복할 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회복이 됐다라고 스스로한테 너무 손쉬운 면죄부를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이제 사과하고, 또 더 깊은 차원에서의 속죄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다듬고 이렇게 하는데 되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작품에서 제가 많이 선전하고 다닙니다. 읽으라고. 읽으면 참 좋다고. 그리고 문장도 참 좋다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또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 가졌습니다.